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화통의 박재현입니다. 소설가 박범신 씨는요, 자신의 소설을 마지막으로 탈고한 이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 끔찍한 짓을 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 김영한 작가님도 암 투병 중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암이 소설을 쓰는 것보단 덜 무섭다. 작가님들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정말 창작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시는 작가님들이 있는 덕분에 저희가 좋은 책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멘토님도 매일매일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고 글을 쓰고 계신 작가님이십니다. 오늘의 화끈한 멘토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화끈한 멘토 김영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쫙 가라앉은 게 정말 뭔가 차분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우선 축하할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작년에 소태산 평전이라는 작품으로 만해문학상 특별상을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고향에서 저 밀재 하나를 넘으면은 그게 이제 영광인데 거기에서 성자가 났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네. 아마도 제가 받았다기보다는 만해 한용운 선생하고 소태산 대종사하고 두 분이 인연이 있었는데 서로 못 만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은 어쩌면 한용운 선생님이 소태산 선생님한테 드린 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 이 창작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작가님도 창작을 하실 때 그렇게 고통스러우신가요? 저도 글 쓰는 건 조금 무섭습니다. 네. 글 쓸 준비를 다 해놓고요. 노트북 펼쳐놓고 거기에 앉으려고 보면 또 앉기가 어려워서 손톱을 다시 깎고 네. 면도했던 것을 다시 하고 네. 몇 차례씩 그런 후에 이제 겨우 앉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지 못해서 앉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청년들도 대학 때 과제를 하면 이 백지의 공포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작가님께서는 이 글을 쓸 때 어떻게 영감을 얻으시는지 궁금해요. 영감은 그냥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어떤 것들은 머릿속에서 쓰고 싶은 생각이 들죠. 네. 이렇게. 그럼 이제 머릿속에다가 수십 번 써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되어 있는 거를 마치 시나리오를 쓴 다음에 영화를 찍듯이 저도 머릿속에서 써둔 것을 이제 글로 옮겨내는 과정을 밟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박수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첫 시집을 냈던 게 1988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집
저 맨 뒤에다가 그 나는 원래 그 말보다 글을 먼저 배웠다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글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그래요. 저희 집이 그 시골 그 장터에 제가 주막집 그 셋째 아들인데 저희 아버지, 저희 형, 저희 누나 전부 다 얘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잘합니다. 뭐 물론 이제 웅변 이런 거는 못하고요. 그냥 동네 사람들하고 앉아서 얘기할 때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잘한다는 얘기 평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어떻게 된 게 그 날 때부터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까지 그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말더듬이 너무너무나 심해서 제가 그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공부를 잘했는데 왜 잘했냐면은 저 책을 소리내서 읽을 때 하고 그다음에 노래를 부를 때 하고 두 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전 과목을 매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소리내서 다 읽었습니다. 말더듬에서 벗어나 보고 싶었던 그런 간절함이 있었죠. 이제 화나는 일이 생기거나 이제 할 때는 뭔가 간절히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말을 한번 하려면 몇 차례씩 이렇게 이제 망설이고 이제 멈칫거리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내는 자리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늘 웃죠. 그러니까 말 더듬는 풍경이 이제 좀 이제 재미있어 보였겠죠.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글쓰기였어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 하면 이제 작심을 하고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를 쓰면은 대부분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상대에게 전달이 되는 뭐 이제 이런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저희 큰형님이 군대 갔을 때였어요. 집이 이제 주막이니까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 지피고 부엌에서 김치 만들고 이렇게 해야 이제 차려줄 수 있죠. 어머니 옆에서 반드시 도울 사람이 필요하죠. 저희 큰형님이 그 심부름을 아주 잘했는데 군대 입대하고 나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팠어요. 제가 그 옆에서 보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머니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문학맹인 나하고 문자맹인 어머니하고 둘이 이제 합작을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첫 구절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백설이 분분히 나리는 날에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커서도 아, 백설이 분분히 나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늘에서 눈이 꽃가루처럼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제 그거는 제가 꽤 나중에 알았어요. 그 앞에 들어가는 말은 어머니한테 듣고 이제 뒷 얘기는 이제 제가 알아서 썼죠. 깜짝 놀란 게 저희 큰형님이 불과 얼마 후에 휴가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군대 생활했던 경험을 아무리 다시 들춰봐도 그 훈련소에서 휴가 받아 가는 경우는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질 않아요. 근데 저희 큰형님이 그렇게 나왔다 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와라. 이게 중대장님이 내린 명령이었대요. 그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뭐라고 몇 자 이렇게 쓴 것이 내 능력이 닿을 수 없는 저 먼 어디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내가 알 수 없는 세계가 내가 여기에서 몇 자를 잘 쓰면 그 세계가 바뀔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꽤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에 그 글쓰기가 저한테 그 가져다 준 환희? 이걸 크게 느꼈던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데 시골 학교니까 남학생 한 학급, 여학생 한 학급 이제 수학여행 가면은 버스 한 대에 이제 남학생, 여학생이 함께 타겠죠. 이렇게. 그 무렵만 해도 시골에서 목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은 어쨌거나 수학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흙판에다가 의자 모양을 쭉 그려서 여기는 누구 앉고 여기는 순이 앉고 여기는 돌이 앉고 이렇게 그리면은 굉장히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저기를 갈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 그냥 무슨 섬광이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왠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거였냐면은 그 무렵에 이제 돈 벌러 서울 가신 우리 큰 누님이 21살이고 작은 누나가 19살이었어요. 두 분 다 사귀는 남자가 있어서 시골에를 다녀갔습니다. 우리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저만 보고 갔어요. 제 머릿속에 이제 그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운 큰매 형님께, 그리운 작은 매 형님께.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황당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큰매 형님이고 작은 매 형님이고 그럽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편지를 썼더니 두 분이서 서울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수학여행비하고 제가 입을 옷을 사서 소포로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우리 집이 약간 콩가루 집안이에요. 다 뿔뿔이 각자인데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냉랭하다고 처가에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 글쓰기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소통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저하고 관계는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늘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우리 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를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갔을 때도 그때 저희 큰매 형님이 올부책 수금 사원을 했었어요. 저를 데리고 동대문에 서점 많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삼중당 문고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 책을 삼중당 문고 200권이 쭉 이렇게 꽂혀져 있는 대로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골라 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 임의로 이렇게 도서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서 책을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글쓰기가 어떤 특별한 것은 아니고 뭐 사실 글 못 쓰고 말 못해도 소통이 되죠. 집에 반려동물 기르신 분들은 아주 크게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깊은 곳까지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마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소통의 도구 중에서 사실은 상당히 사용하기가 어렵고 대신에 가장 깊은 곳까지 소통이 가능해지는 뭐 이게 글쓰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약간 축복이 아니었나 싶은 느낌이 들게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글쓰기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배운 적 없어도 그냥 그것을 사용해야 이렇게 이제 소통이 가능해졌으니까 그걸 사용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육감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주 어려운 학문의 세계를 통해서 학습하는 그것들을 조금 압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쓴다고 해서 글자를 안다고 해서 글자를 사용한다고 해서 문학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처럼 그냥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이제 문자가 되고 보면은
그것도 그냥 이제 본능적으로 좀 이렇게 습득이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맨 처음으로 문학 예술을 만나게 된 거는 역시 글자를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희 마을 최초의 근대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대형 거울이 쫙 이렇게 펼쳐져서 전신을 딱 볼 수 있어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자의식이 생겨납니다. 인간에게. 거기에서 의자에 앉으면은 의자가 기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은 의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눕혀지고 세워지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제 의자 팔걸이 위에다가 널빤지를 이렇게 깔아서 저를 이제 앉혀요. 저를 딱 앉히면은 이제 그 바리깡을 드신 분하고 키가 같아지죠. 저를 딱 앉혀놓고 바리깡을 딱 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왜 그렇게 머리를 많이 뜯겼던가 몰라요. 계속 머리 자르는 시간 동안 계속 뜯깁니다. 아야, 뭐 이제 그럴 때 바로 제 눈앞에가 액자가 2개가 붙어 있었어요. 거기 적혀 있는 시가 제가 지상에서 처음 만난 예술 작품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뭐 푸시킨의 뭐 삶. 또 하나는 여기 적힌 이 먹빛이 희미해질수록 당신의 모습 또한 희미해진다면 뭐 그러니까 초원의 빛이라고 하는 작품이 걸려 있어요. 그렇게 커서 그런지 저는 그 고급에 대한 감수성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음악도 진짜를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돼? 영화는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지. 안 그런 건 다 무효야 이제. 저는 좀 그런 게 조금 약한 편이에요. 번역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데 2중, 3중, 뭐 5중 뭐 어떻게 번역돼도 원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섬광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봤던 푸시킨의 시, 워즈워드의 시가 제가 나중에 그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 페스티벌 2007년도에 전주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작가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아는 러시아 작가가 아는 푸시킨하고 내가 아는 푸시킨이 똑같더라고요. 삶이라고 하는 시에 대한 그 느낌도 거의 같아요. 저희 친구들은 대부분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많이 망설였어요. 돈 벌러 가는 것이 그냥 시골에서 애들 크면은 가서 객지 가서 돈 버는 게 맞는 일이니까 당시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였죠. 저는 그 말더듬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요. 가서 지금 나를 잘 아는 친구들하고도 다툴 때 힘든데 이제 낯선 사람들하고 이제 또 부딪혔을 때 사실은 제가 고백하자면 서울에서 아주 힘들 때가 전철표 끊을 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줄은 막 이렇게 긴데 다 빨리빨리 이렇게 외쳐서 표를 끊어야 되는데 저는 그 표현이 안 나올 때는 아주 힘들어서 몇 사람을 계속 이렇게 앞에 세우고 이제 그러고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래서 문학을 조금 해보자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문예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냥 뭐 다른 건 하나도 없이 그냥 학교 공부는 좀 못해도 되고 그냥 나는 문예부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간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광주 올라와서 이제 문예부 들어가서 학교 도서관에도 가보고 이제 글 읽는 선배들도 만나게 되고 고등학교 때 문학을 꽤 깊이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제가
그 학구열이 낮고 진도를 잘 못 따라가고 하니까 재미가 없죠. 그냥 이제 온고지를 엮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좀 지루하잖아요. 이제 온고지를 엮어서 딱 이걸 엮어 놓고 이 책 제목을 뭐라고 붙여볼까? 이제 제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좋다. 녹두꽃. 딱 이제 제목을 붙여요. 문예지 녹두꽃이 이제 딱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딱 넘기면, 책을 넘기면은 목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목차를 정하는 거예요. 문예지인데 시도 실려야지. 시. 제목도 짓고, 사람 이름도 짓고, 그다음에 산문, 소설. 제목도 짓고, 사람 이름도 짓고, 문학상도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학상 모집하고, 심사평, 당선 소감,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책을 혼자 제 멋대로 책인 거죠. 내가 써놓고 내가 심사평도 붙이고 내가 상도 주고 발행인도 나고 독자도 나고 그게 저에게 뭘 없애준 것 같냐면 그 장르에 대한 공포를 없앤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등단하겠다고 덤벼보질 않고 어떤 글을 쓰겠다고 덤벼보질 않았어요. 사실은 너무나 경류 위에 나약하게 그냥 떠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딪혀지는 문제들 중에서 제가 다른 건 잘 못하니까 글로 쓰는 걸 제가 자꾸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쓴 작품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당신 시인이냐 소설가냐 평론가냐 물으면은 사실은 뭐 그것이 왜 그렇게 분류가 돼야 되는지 연극 배우들이 영화도 하고 뭐 이제 드라마도 하고 하잖아요. 이 장르를 꼭 그렇게 쪼갤 필요가 있는 건지 그거는 나중에 분석할 때 필요한 거지. 자기를 전달할 때 그 형식이 특별히 중요할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제게 큰 변화가 한번 닥쳤습니다. 인간한테 21살, 22살 이런 나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제가 22살이 됐을 때 그 사이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학교가 너무 가고 싶어서 광주 와서 다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학교여서 우리 학교 스쿨버스가 언제나 비어요. 그 차 타면 그 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게 들통나니까 안 탑니다. 학생들이. 논두렁을 막 걸어서 이렇게 가는 학교였어요. 세상 뉴스와 그냥 거의 단절하고 살죠. 그날은 5월 며칠인 줄도 모르고 하여튼 일요일 날인 줄만 알고 눈을 늦게 떠서 늦지막히 이제 책을 사러 광주시 계림동 광주고등학교 앞길 옛날에 책방들이 즐비했습니다. 이렇게 새 책, 흔책방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책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갓 나온 문예지가 한 달만 지나면은 구간이 돼요. 그러면 헌책으로 돌아와요. 현대문학 막 이제 이런 책들이 당시에 50원입니다. 500원 주고 새 책 사나 한 30일 늦게 읽거나 헌책 사가지고 50원 주고 사서 읽거나 똑같죠. 그냥 한 달 늦게 살면 되는 거죠. 저는 그 책들을 쭉 사가지고 그날도 그 책을 사러 나왔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딱 벌어져 있더라고요. 5월 18일 오후 2시였던 거예요. 전남대에서 시위대가 만들어져서
아주 서행으로 금남로를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사가지고 그 대열과 딱 마주쳤어요. 문제가 제가 호기심이 아주 많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용기도 좀 크게 줘야 되거든요. 저는 용기는 전혀 없어요. 뭐 호기심은 많은데 용기는 없으니 이게 이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꼭 싸우면은 안전거리를 딱 유지해가지고 계속 끝날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봅니다. 먼 거리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광주 시내에서 대격전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예술이란 정치, 경제 이따위 그 세속적인 것들에게 안 말리고 좀 영원한 것, 어떤 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호히 저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는 시위대하고 갈등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진압대하고도 갈등할 필요가 없다. 나는 퇴연하면 된다라고 자꾸 저를 강제하면서 근데 호기심 때문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포탄이 떨어지면은 뱃속에 들어있는 생명체도 정치 바깥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관하다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은 절대로 무관하지가 않죠. 누구나 다 정치 안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순간에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5월 18일 날 오후 2시에 그 휩쓸려서 제 자취방에 돌아왔을 때가 5월 31일이었습니다. 금남로로 뭐 이제 저 배고픈 다리로 제 데뷔작이 배고픈 다리 외에 7편 이렇게가 제 이제 저 데뷔작입니다. (5.18) 의 경험은 문학 그때 생각이 좀 떠오르네요. 문학에서 아마 가장 큰 도전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그 광주 젊은이들 눈에 띄면은 글 쓰다가 눈에 띄면 혼나고 그랬어요. 이런 거를 몇 자 썼다고 하자. 그 설령 감동스러웠다고 하자. 그런다고 매국노가 애국자 되냐? 눈앞에서 1000명이 죽었는데 이 글쓰기처럼 도대체 문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걸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돼서 이거 참 남의 불행을 마치 팔아서 출세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얘기를 쓴다는 것이 이제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나는 문학을 없애고 싶은데 내 몸에서 그 없애기가 참 어려워요. 조세희 난장이와 쏠린 작은 공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그게 베토벤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이웃의 불행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건 어떤 그 장애인지. 그러니까 삶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엄중하게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저는 문학의 아주 큰 도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문학을 할 수 없었고 글을 쓰는 거를 불명예로 생각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에 제 생각을 바꿔준 것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중국의 루신 아시죠? 악규정전 쓰신 분. 그분이 원래 헐벗고 굶주리는 자기 이제 중국의 인민들을 보면서 내가 훌륭한 의사가 돼서 저들을 구제하겠다 이렇게 그분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하러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동경의 어느 뒷골목에서 어떤 장면을 보냐면은 덩치가 큰 중국인이 키가 작은 일본인한테 죽도록 맞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쪽에서는 절대로 용서 안 하고 때립니다. 그 풍경을 먼 거리에서 딱 봤어요.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인간의 문제는 신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의학에서 문학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거는 훌륭한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그분 얘기를 듣는 순간에 문학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다시 이렇게 정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 미학사의 흐름으로 보자면은 계몽주의 미학의 시대가 저한테도 이제 열린 겁니다. 그때부터 예전에 멋내느라고 쓰려고 했던 표현들은 최대한 걷어내고 그냥 세상에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막 이제 내가 나를 깨닫기도 전에 내가 놓여 있는 세상이 망가져 있었다라고 하는 뭐 이제 이런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쓰기를 그냥 겁도 없이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사명감을 갖는 게 작가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필이면은 내 젊은 시절이 그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순식간에 책을 10권을 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막 신분도 저는 신춘문예 투고도 안 하고 그냥 시인이다, 소설가다, 평론가다 막 이제 이런 이름을 이제 얻게 된 겁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 또 생겼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옆에 큰 아가씨가 누워 있어요. 누구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이에요. 세상이 갑자기 새로 보이는 것처럼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일 멍청한 사람 욕할 때 어떻게 하죠? 동물 비유해서 할 때. 닭대가리라고 하죠. 사람은 머리고 동물은 대가리인 겁니다, 원래. 우리말이. 닭이 왜 멍청하다고 하냐면은 닭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코끝을 모이에다 맞춰요. 일직선이 되면 쫌니다. 바로 다음 동작이 쪼고 나면은 다음 모이와 코끝을 또 맞춰요. 일직선이 되면 또 쫌니다. 해 떠서 해 질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면성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일하고 이렇게. 예컨대 닭의 신체 안에는 논팽이가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회의가 없어요. 이게 닭 대가리를 만듭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그 친구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지, 그냥 안 보고 살아보면 안 돼? 그 문제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근데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끝없이 성찰하고 회의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오더라고요. 신념이 이때 참 위험한 것이구나. 신념이 이 부분을 잡아먹어버려요. 성찰을 잡아먹습니다. 생산적 회의가 없어져요. 너무나 놀아가지고 이제 혼자 돌아올 때 그 공허함 가득 차 있을 때 이때 인간이 성자로 바뀌는 거예요. 밤새워 술 마시고 말 안 듣고 막 그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택시 기사님 택시 타가지고 딱 보면은 정말 염치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럴 때 내가 왜 사는지, 존재는 뭔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몽적인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이 문학이 이 사람을 좀 질식시킬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저런 것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그 모방 본능, 유희 본능 이런 어떤 유형의 성스러운 것이 예술이다라고 생각했었고 5.18을 겪고는 그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의미를 찾아내서 전파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문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몽주의가 문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생각이 다시 이제 바뀐 거예요. 작가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명명하는 자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 명자가 글자가 재밌습니다. 저녁 석자 밑에 입구예요. 저녁에 입을 사용을 해요. 이게 이름이에요. 이렇게 화날 때는 우리가 눈빛이 다 닿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딱 해도 느낌이 오잖아요. 저녁에 해가 져서 껌껌해지면은 이 어둠 속에 분명히 친구가 있는데 어디 있는가는 몰라요. 그 다음에 A인지 B인지는 사실 몰라요. 그때 이름을 사용하죠. 그것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누군가 꽃이라고 불러주니까 나한테 와서 꽃이 됐다. 뭐 이제 이런 시도 있잖아요. 이게 명명하기, 지금 명명하는 것을 지금 시로 쓴 거죠. 이게. 이 명명한다는 것이 이게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상당히 커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너는 날 때부터 효자였어야 저한테 늘 그랬습니다. 저 인간의 날씨 중에서 정말로 정남이 떨어지는 날씨가 있습니다. 한 겨울이 지나고 좀 따뜻해진 것 같았는데 엄청 추울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날은 이제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보리밭을 매야 돼서 노을 얻었대요. 그 보리밭에는 보리는 푸릇푸릇하고 눈은 아직 안 녹아 있습니다. 바람은 찬바람이 불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것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오늘 같은 날 나한테 한나절만 쉬게 해주면 평생 일만 하고 살아라게도 불평하지 않겠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 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겁나더래요. 근데 그걸 참고 밭에 딱 들어가서 앉아서 밭을 매기 시작했는데 배가 꾸물락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바로 일어나서 등을 떠밀어서 산기이다. 너 산기 있구나 하고 등을 떠밀어서 집에 왔대요. 집에 와서 보니까 배가 또 아무렇지 않더래요. 그 밭에서 일하는 데를 나가기는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이제 미친 척하고 이제 집안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저녁밥을 해놓고 나니까 배가 다시 아프더래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잠깐 누웠는데 그때 밭에서 일 끝내고 다 와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얘기 낳는구나. 저희 할머니가 이제 받았다고 그래요. 너는 날 때도 안 아팠어요? 제가 날짜를 아주 잘 찍어서 나온 겁니다. 하루 이틀 볕 좋으니까 그냥 날씨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골탕 먹을 때 엄청 많잖아요. 다시 다 꺼내서 그 옷 입잖아요. 이 날씨를 누군가가 어떻게 명명을 했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날씨 이름 중에 제일 예뻐요. 꽃샘추위 이렇게 명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명명이 되는 순간에 이 날씨가 구원되는 거예요. 정말로 안 좋은 날씨인 것이 아니라 겨울이 싫은 모든 사람들은 그 날씨만 기다립니다. 어떤 봄볕도 봄이 아니에요. 꽃샘추위를 통과해야지만 봄입니다. 사실은 황지우 시인 시 제목이던가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숨져갈 때 얼마나 그것의 성격이 제대로 나오는지 앙칼진지 근데 그 끝이 사실은 시작이죠. 저는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존재를 이해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존재 자체를 이해받지 못하면은 그것처럼 사실은 그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가 뭔지를
그 이해받아야 되는 뭐 이런 소명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명명하기가 바로 여기에 관여되는 일들입니다. 뭐 전기, 전화, 뭐 혹은 디지털 기기, 뭐 어떤 앱, 뭐 이런 것만 발명품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랑, 절망, 상처, 좌절 이런 것들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들도 발명가들이 있어요. 이 발명가들이 이게 뭐였는지를 이해하게 만들어 버려요. 거기다 명명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작가들입니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문학의 본령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문학 공부는 사실은 문학하고는 좀 먼 공부인지 몰라요. 신경림 시인이 자기 시를 그 문제 낸 거를 시험 봐가지고 40 몇 점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경림 선생님이 좀 낭만적이어가지고 그랬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젊은 평론가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 거의 최정상의 문학 지식인이 신경림입니다. 그 사람이 영미문학을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공부를 했는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지금도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옛날 작가들 안 좋아하고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좋아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신경림 선생님이 답답하니까 한쪽에서 그래요. 지난달에 발표한 글이 이런 내용인데 옛날 글하고 많이 달라. 일본 잡지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 분이 이 40 몇 점 맞았다는 거는 이게 문학하고 상관이 없는 공부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중학교 때는 아주 필수적이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다 아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주제가 뭘까요? 주제를 쓰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요. 글자 자수 틀리면 틀렸다고 했어요. 글자 자수를 똑같이 말해야 돼. 이별의 정한.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한국 시교육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제 생각에는 크게 보면은 맞습니다. 이별의 정한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글을 쓰는 사람은 이별의 정한을 표현해 보려고 그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정반대의 글일 거예요, 아마도.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사귄 것도 아닌데 저 영혼의 밑바닥까지 내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좋아요. 너무너무나 좋다 보면은 내가 조금 황송해지죠. 너무 좋아서 저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구원같이 느껴져요.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인간은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죽어서 헤어지든 싸워서 헤어지든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이 나타났던 것 자체만으로 구원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은 내가 바라지 않겠다. 나는 한없이 좋지만 저 사람한테는 내가 좀 역겨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좀 짜증날 수도 있겠죠. 내 단점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모습 보이면은 좀 싫어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할까? 왜 당신이 그러냐고 따질까? 싸울까? 험담할까? 지금 그걸 쓰고 싶을 때 어떻게 쓸까요? 이 만남의 소중함 때문에 이별을 판타지로 사용해서 쓴 것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김소월 시는 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그 사람, 그 시 속에 들어있는 그 상태의 사람 있죠. 이 사람을 명명하는 것, 이것이 작가가
작가가 지어낸 건 딱 하나예요. 그거. 나머지는 다 세상에 있는 거 갖다 써먹은 겁니다. 누구 말 저는 저희 고향 사람들 저 표현들이 놀라운 표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거 한 번씩 써먹으면 글 잘 쓴다는 소리를 얼마나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학을 창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거든요. 이름을 지어준 것을 지금 한 거예요. 성격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삼국지가 많이 읽혔는데요. 지금 젊은 사람들, 지금 20살의 눈으로 보면 약간 넌센스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난 1000년 동안 유효했습니다. 삼국지가 명명하고 있는 사람의 성격들이. 학급 편성만 다시 해도 저 지긋지긋한 친구가 안 봐서 너무 좋다고 이 강의, 이 교실로 옮겨가 보면 또 있죠. 생을 통해서 계속 있어요. 직장이나 들어가 보세요. 존재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절망이고 어둠이고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그거 자체가. 속수무책이 됩니다. 인간 군상 앞에서 개인의 용어는 속수무책이죠. 삼국지를 읽은 사람들이 안 읽은 사람들하고 그때 엄청나게 다릅니다. 조조형, 유비형, 관우형. 조조는 말이야 뛰어난데 뒤끝이 꼭 안 좋더라고. 지상의 질서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삼국지로는 도저히 명명이 되지 않는 인간형들이 너무 많아요. 달라진 거예요. 이게 문학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인문학적 통찰력을 얻지 못하면 이것이 뭔지를 명명하기는 아주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기회이기도 하겠죠. 빛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빛 안밖에 못 보지만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은 빛과 어둠을 다 본다고 했으니 그 사람은 더 큰 세계를 그릴 수가 있죠. 조명받고 있는 사람은 큰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 그릴 수가 없겠죠.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약간 교훈적인 얘기로 그렇게 돌아가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 저서신데 이 책이 작가들이 추천하는 책으로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어요. 그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는 그냥 이제 제가 이제 가방끈이 짧으니까 제 방식대로 이제 주로 문학을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유형의 개념을 공부를 해서 현실에다 적용하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게 아니고 문학이 삶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것이 나중에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정돈이 되는지 이게 이제 그 여기를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세계의 원본, 삶의 원본을 그냥 만져보면 간단하게 만질 수 있는데 이거를 개념을 습득해가지고 이 개념의 사다리를 타고 저 삶의 복판에 진입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생각하고 썼습니다. 제가 중앙대에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그게 오래 한 거라 비교적 제가 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쓴 책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작가님께서 또 편지를 잘 쓰신다고 강연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애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됐을까요? 연애가 사실은 편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네. 아마 그 연애 중에 아주 사소한 한 부분이 이제 편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 사소한 부분을 잘한다고
매력이 저한테서 생겨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에, 저는 그렇게 그 인기 있는 젊은 시절 뭐 하여튼 그런 시절은 별로 못 느끼고 지나왔습니다. 네. 또 작가님 하면 이 고은 시인님과 인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작이죠. 고은 깊은 곳이라는 책이 네.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5년 전에 그 경향신문에 1년간 이렇게 대담을 나눈 적이 있어요. 네, 고은 선생님하고 일주일에 한 면씩 이렇게. 그때 대담집이 한번 나왔고 이번에는 개간 아시아라고는 이제 그 개간지에서 대담을 한 건데 좀 짧은 분량이지만 고은 선생님의 일대기가 워낙 파란만장하니까 그 일대기의 깊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엮어보자 이렇게 이제 해서 네. 낸 책입니다. 고은 시인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꽤 어렸을 때 쓴 글인데 에세이인데 일제 강점기 끝나갈 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환자 그러니까 전체가 옮으면 안 되니까 환자를 격리 수용했어요. 네.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한 부분이냐면은 그 이 문명의 야만에 치를 떨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네. 아니 더불어 살았으면 같이 죽어야지 아프면은. 근데 니네끼리 죽어 하고 이렇게 때렸다 이거예요. 네. 아마 절대 순정 이런 것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중시했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사랑한다는 사람들끼리 피를 나눴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죽창 겨누고 이렇게 이제 하고 하는 걸 보면서 네. 아마 문명에 대한 환멸을 키워온 그래서 이 문명의 다른 쪽 문명을 걷어낸 상태의 그 생명의 움직임 이 생명의 움직임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문명이라도 이게 반생명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소중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멘토님 오늘 이 청년들과 함께 한 시간 함께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꼭 끝나고 나서 후회하는 편이라요. 그냥 너무 미리 예견을 못하고 막 당황스럽게 막 이렇게 만나고 나중에 돌아가면은 그때 더 잘할 걸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우리는 왜 인사도 없이 지나쳤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을 늘 하게 됩니다. 아마 끝나는 시간부터 이 풍경이며 뭐 이런 게 다시 머릿속에서 다시 복귀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하는 시간은 조금 그냥 당황한 상태로 지나버렸습니다. 네, 끝까지 성찰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 화통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